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다. 순백의 꽃들이 만들어내는 무겁고도 서늘한 공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숨통마저 조여오는 듯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호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이 모든 슬픔과 위선적인 조문 행렬을 비웃는 듯 보였고, 그를 둘러싼 검은 옷의 물결과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조문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미래, 권력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노골적인 계산과 탐색이 오고 갔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슬픔은 가장 값싼 감정에 불과했다. 그들은 슬픔을 연기하며 서로의 속내를 살피는데 더 익숙한 이들이었다. 영정 바로 앞 상주석에는 태양그룹의 총수 강대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굳게 닫힌 입술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간간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면서도 조문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꿰뚫어보며 그들의 충성심과 배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에게 아들의 죽음은 슬픔 이전에 처리해야 할 거대한 사업적 과제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2년 전 며느리와 함께 전용기 사고로 실종되었던 아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완료되었고, 오늘 이 장례식을 통해 강민호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질 터였다. 아들의 유일한 흠이었던 너무나 똑똑하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며느리 윤서연까지 함께 사라졌으니 그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결말이었다. 이제 태양그룹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다. 장례식장의 육중한 떡갈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소란이었다. 뒤편에 서 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무언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파문은 마치 물결처럼 장례식장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 엄숙해야 할 공간의 침묵을 깨뜨렸다. 강대철 회장의 미간이 불쾌감으로 좁혀졌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고,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조문객보다도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 눈빛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시선이 옮겨갔을 때 장례식장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 보였고, 불안한 듯 여인의 손을 꼭 쥔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이의 얼굴은 영정 사진 속 강민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았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강민호의 흔적이 그 작은 얼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연.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시작으로 장례식장은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2년 전 남편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되었던 태양그룹의 며느리 윤서연. 그녀가 유령처럼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와 함께. 강대철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불가능하다는 외침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서연은 주변의 소란이나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또박또박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조문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고 그 길의 끝에는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의 강대철 회장이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영정 앞에 섰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담담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영정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 역시 엄마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조문의 절차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조문을 마친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강대철 회장과 마주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눈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시아버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 않으시나요, 아버님? 강대철 회장은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저 아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 꾸민 악랄한 연극이라고, 저 여자는 윤서연을 닮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서연의 눈빛이 그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2년 전 그날 밤의 진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벌였던 모든 위선적인 행동들까지 전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다. 어떻게 네가 살아? 강대철 회장의 입에서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서연에게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연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미소도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속어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했다. 제가 왜 살아 돌아왔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버님? 아니면 제가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칼날이 되어 강대철 회장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 속에서 부활한 전사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앞으로 내세웠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엄마의 손길에 용기를 얻어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는 강대철 회장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고 그의 죄악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결과물이었다. 강대철 회장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혼란은 분노로, 분노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저 미친 여자와 근본도 없는 아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경호원들조차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에 압도당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태양그룹의 후계자 장례식장에 죽었던 그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는 없을 것이었다. 서연은 강대철 회장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듯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적은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귀환을 세상에 알리고 강대철 회장에게 전쟁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뿐이었다. 그녀가 장례식장을 떠나기 위해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강대철 회장에게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그녀와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자 장례식장은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듯 거대한 소음으로 폭발했다. 강민호의 죽음은 순식간에 잊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윤서연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아이는 정말 강민호의 아들인가? 태양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연이 사라진 장례식장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대철 회장의 고함 섞인 명령이 허공에 흩어졌고 경호원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기자들의 접근을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다. 수십 개의 렌즈가 강대철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했고 셔터 소리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장내를 어지럽게 울렸다. 조문객들은 이제 슬픔을 연기할 생각조차 잊은 채 눈앞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강대철 회장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홍보팀과 법무팀 전원 비상 소집해. 10분 내로 내 집무실에서 보지 못하면 전부 모가지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성과 냉철함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들끓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리무진이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강 회장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윤서연, 그 가증스러운 계집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며느리가 버젓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까지 데리고서.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그의 완벽한 세계에 가해진 정면 도전이자 모독이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강대철의 손발 역할을 하는 핵심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도열해 있었다. 방금 전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폭풍의 눈과도 같은 강대철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모두를 압박하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윤서연이 아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죽은 내 며느리를 사칭해 태양그룹을 겁박하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다. 그 아이 또한 누구의 씨인지 알 수 없는 더러운 돈을 노리고 데려온 도구에 불과해 그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고 있었다. 권력이란 곧 진실을 만들 수 있는 힘이었고, 그는 평생 그 힘을 휘두르며 살아왔다.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신속하게 이어졌다. 홍보팀은 즉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저 여자를 정신 이상자 혹은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가 감정에 호소하는 문구 따위는 집어치우고 태양가의 슬픔을 이용하는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임을 강조해 법무팀은 명예훼손, 사기, 미수, 공갈 협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걸어서 당장 고소장 제출해 그의 명령에 임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대철이라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톱니바퀴였다. 그의 말이 법이고 진리인 세상에서 그들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충실하게 그의 의지를 실행할 뿐이었다. 강대철은 마지막으로 보안팀장을 불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여자와 아이를 찾아내 언론보다 먼저, 경찰보다 먼저.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해야겠다. 한편 폭풍의 중심에 있는 윤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무뚝뚝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할 당시 그녀의 충직한 부하였던 오 팀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곤경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편에 서주었고 그 대가로 회사에서 쫓겨났던 인물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실장님? 오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변함없는 신뢰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뒷좌석에 앉은 아들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괜찮아요. 하준이가 놀랐을까봐 걱정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강대철 앞에서 얼음처럼 차가웠던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오래된 연립주택가에 위치한 허름한 은신처였다. 화려했던 태양가의 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이곳에서 오 팀장의 도움을 받으며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냈다. 아들 하준을 낳고 복수를 계획하며 칼을 갈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익숙하게 하준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다. 낯선 환경에 긴장했던 아이는 금세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냉철한 전략가 윤서연으로 돌아왔다.
거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그녀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죽었던 재벌가 며느리의 귀환, 진실인가, 사기극인가? 태양그룹 공식 입장 발표.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파렴치한 행위. 태양그룹의 보도자료는 이미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어 그녀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강대철 회장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진실을 힘으로 덮어버리는 것. 오 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언론과 여론은 태양그룹이 뿌리는 정보대로 움직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각 언론사의 보도 태도를 유심히 살폈다. 어느 곳이 태양그룹의 돈을 받았고 어느 곳이 아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채널을 확인한 뒤 텔레비전을 껐다. 괜찮아요, 팀장님. 그들이 높이 쌓아 올린 성일수록 가장 약한 균열 하나로도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건조하고 냉소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사람이 전화를 다 하고 세상 좋아졌네. 서연은 상대의 비아냥거림에도 동요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도와줘, 이 기자. 3년 전 자네 동생 사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잊지 않았겠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정훈 기자는 한때 가장 날카로운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만 동생이 태양그룹 계열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의 사고를 당한 후 업계를 떠나 은둔하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이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보다 한층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뭘 원하는데?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진실을 원해.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스피커가 필요해. 당신이 잃어버린 날개를 내가 다시 달아주지. 대신 당신은 내가 날아오를 바람이 되어줘야겠어.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동맹 제안이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오 팀장을 돌아보았다. 이제 첫 번째 말을 움직였어요. 내일 아침 태양그룹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이미 강대철의 다음 수를 읽고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해둔 상태였다. 강대철은 그녀를 그저 돈을 노리는 어리석은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2년의 지옥 같은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 시각 강대철 회장은 집무실에서 여전히 분을 사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받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값비싼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것, 감히 나를 상대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그는 서연의 등장을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아닌 마지막 남은 불안 요소를 제거할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벌집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폭풍은 이제 막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고 거대한 권력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달려 있었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소음은 낡은 연립주택의 창문을 넘지 못했다. 하주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오직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텔레비전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캄캄한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풍경이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년 반 전 그녀가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을 이끌던 눈부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단순히 강민호의 아내, 강대철 회장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추진력으로 그룹의 해외 M&A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실력 있는 경영인이었다. 강대철조차 그녀의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의 한 바이오 기업 인수합병을 검토하던 중 그녀는 재무제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물료가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담당 회계팀에서는 관행적인 비용 처리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서연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양가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서 남편 민호를 기다렸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늘 주눅 들어 있었지만 선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녀 앞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며 의문점을 설명하자 민호의 얼굴은 곤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서연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냥 덮어두면 안 될까? 아버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야. 당신까지 나설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만든 견고한 성 안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홀로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10년간의 그룹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녀가 파고들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졌다. 페이퍼 컴퍼니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규모의 비자금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정관계 로비, 불법적인 M&A 자금, 심지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검은 돈으로 사용된 흔적들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해온 검은 심장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태양그룹은 무너질 것이고 자신과 민호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릴 터였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그녀는 결국 다시 민호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담긴 USB와 함께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민호는 아내와 함께 모니터 속에서 펼쳐지는 아버지의 제국이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를 목도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갔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그저 탐욕스러운 괴물에 불과했다. 아내의 눈동자에서 그는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을 읽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잡을 것인가? 그때였다. 서연이 갑자기 입을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놀란 민호가 그녀를 부축했고 며칠 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민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고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강대철의 눈을 피해 밤마다 서재에 모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민호는 아버지가 신뢰하는 아들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핵심 서버에 접근했고, 서연은 날카로운 머리로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 시간들은 위험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선 동지였다. 증거 수집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민호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기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기를 기대했다. 서연은 그것이 덫이 될 것이라며 말렸지만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는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강대철 회장의 집무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며 아버지에게 자수를 권했다. 강대철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는 분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별장으로 가자. 네 엄마 제사도 지낼 겸 서연이와 함께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꾸나.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인자했다. 그는 민호에게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그때 가져오면 자신이 직접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변했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별장으로 가는 날, 그들은 강대철의 권유에 따라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서연은 끝까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지만 희망에 부푼 남편의 얼굴을 보며 차마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에 기댄 채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접어들었을 때 기체는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종실에서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고 기내에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추락이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모든 것이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순간 민호는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밝혔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틀렸어. 우리 아기를 지켜줘. 사랑해.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서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하게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그녀를 지난 2년간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해안가에서 구조되었고 오 팀장의 도움으로 신분을 숨긴 채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이 자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옥 같았던 기억들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정한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성전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길었던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윤서연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모든 신문의 일면과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은 태양그룹의 공식 입장을 대서특필했다. 죽은 며느리 사칭한 희대의 사기극, 슬픔에 잠긴 재벌가 노린 비정한 범죄, 강대철 회장이 뿌린 돈과 권력의 힘은 막강했다.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여론 또한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은신처의 낡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오 팀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실장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찰이 우리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이 전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서연은 갓 구운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하준의 아침 식사를 챙길 뿐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하준의 입가에 묻은 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나운 개들은 한꺼번에 지저대는 법이죠. 하지만 목줄을 쥔 주인이 흔들리면 그 소리도 곧 잦아들 거예요. 그녀는 신문을 집어들어 태양그룹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기사의 내용이 아니었다. 어떤 언론사가 가장 노골적으로 태양그룹을 비호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를 내세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아침 8시 정각.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훈 기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을 시작하죠. 메시지를 보낸 직후 한 독립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도 같았다. 단독 태양바이오, 신약 임상 3상 데이터 조작 의혹, 특정 환자군에서 심각한 부작용 은폐 정황. 기사는 윤서연이나 장례식장의 소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양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약 솔라비르의 임상 데이터 중 특정 부분에 대해 집요하고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조작이 의심되는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와 은폐된 부작용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부 최고위급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이정훈의 이름값과 기사의 구체성이 더해져 의혹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번져나갔다. 개장과 동시에 태양바이오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고 그 여파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금융감독원과 식약처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윤서연이 설계한 첫 번째 함정이었다. 강대철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려 그가 가장 아파할 곳, 즉 돈과 사업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집안의 상속 분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던 국면을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기업 범죄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그녀는 강대철이 자신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분산시키고 혼란에 빠뜨려야만 했다. 태양그룹 본사 비상대책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대철 회장은 방금 들어온 주가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임상 데이터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어떤 놈이 이따위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거지? 그의 고함의 임원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대철의 의심에 찬 눈초리가 회의실에 앉아 있는 임원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모두가 그의 충견들이었지만 그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정보는 바이오 부문사장, 연구소장, 그리고 자신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극소수만이 아는 기밀 중의 기밀이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끼며 배신자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눈에 법무팀장인 최진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최진혁은 다른 임원들처럼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대철은 그를 지목하며 물었다. 최 팀장,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최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지금은 내부의 적을 찾기보다 외부의 공격에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규제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강대철의 생각은 달랐다. 헛소리 집어치워 전공법으로 나가다간 놈들의 함정에 빠질 뿐이야. 그는 즉시 바이오 부문 사장인 윤상무와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전무를 불렀다. 두 사람은 그룹 내에서 강대철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충신이자 공범이었다. 두 사람, 지금부터 이 사태의 해결을 전담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이터는 완벽했다는 걸 증명해. 연구원들 입단속시키고 반박 기사를 낼 언론사를 섭외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최진혁은 강대철의 지시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명백한 범죄 모의였다. 그는 이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불의에 눈감아왔지만 최근 강 회장의 행보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윤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강 회장의 광기 어린 분노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것이 서연이 노린 바였다. 그녀는 강대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합법적인 절차 대신 가장 믿을 수 있는 공범들을 움직여 음모를 꾸밀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번 정보 유출은 단순히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다. 강대철의 수족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고 그들의 역할을 특정하기 위한 시험지였다. 누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었다. 은신처에서 서연은 오 팀장이 구해온 내부 통신망 접속 기록을 통해 비상대책회의 소집 명단과 그 이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역시나 윤상무와 박 전무가 강대철의 비밀 지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비자금 조성과 증거 인멸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사냥의 목표물들이었다. 오 팀장은 감탄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실장님의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곧 정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할 텐데 이정훈 기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내부 배신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외부 조력자를 의심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적했을 거고요. 그녀의 말처럼 강대철은 그룹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팀을 동원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임원들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이 모두 감시 대상에 올랐고 태양그룹 본사에는 숨막히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강대철의 독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서연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독할 만큼 고요했다. 첫 번째 함정은 성공했다. 적의 진영에 혼란을 주었고 핵심 타겟들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그녀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대철이 가장 신뢰하는 두 팔을 먼저 잘라내 버릴 생각이었다. 태양바이오 주가 폭락 사태는 강대철 회장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의 기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후속 보도를 통해 제기된 추가 의혹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강대철은 내부 감사팀을 족치며 배신자를 색출하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윤서연이 있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이 단순히 돈을 노리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를 줄 아는 무서운 적수였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 상대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강대철의 반격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법과 언론을 이용한 공개적인 압박이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를 직접 만나 거액의 수임료를 쥐어주었다. 다음 날 광장은 윤서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사기, 주가, 조작, 공모 등 무려 10가지가 넘는 죄목을 걸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대표 변호사는 유창한 언변으로 윤서연을 슬픔에 빠진 가족을 기만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반사회적 인격의 소유자로 규정했다. 태양그룹의 법적 공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강대철은 법적 다툼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원했다. 그는 늦은 밤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칠고 비음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강대철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그림자 세계의 해결사였다. 찾았나? 강대철이 짧게 물었다. 남자는 능글맞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다. 그럼요, 회장님. 까마귀가 나는 곳에도 흔적은 남는 법이죠.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에 숨어 지내고 있더군요. 전직 부하놈 하나랑 같이. 강대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마. 아직은 그 여자가 필요하니까 대신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무엇을 걸고 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라고. 그 며칠 뒤 서연은 하준을 데리고 은신처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연일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아이는 집안에만 갇혀 지내야 했다. 잠시라도 아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오 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짧은 외출을 감행했다. 물론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한낮의 공원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 하주는 그네를 타며 오랜만에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마음에도 잠시나마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 차림산의 두 명이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녀의 벤치 양옆에 앉았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드님이 참 귀엽군요. 웃는 모습이 꼭 돌아가신 도련님을 빼닮았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른 쪽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하나 꺼내 그네를 타고 있는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사탕을 건넸다. 꼬마야, 이거 먹으렴.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아주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올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번개처럼 달려가 하준을 품에 안고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남자들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떠나기 전 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강 회장님의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서연은 온몸을 떨며 아들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은신처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녀의 가면이 처음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와 아들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상황을 전해들은 오 팀장은 당장 이곳을 떠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있던 서연의 눈빛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든 하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저 평화로운 얼굴을, 저 작은 숨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강대철은 선을 넘었다. 그는 기업가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 그는 서연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운 것이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변했다. 이성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전까지의 싸움이 남편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아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패배할 수 없었다. 패배는 곧 아들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기기만 해서는 안 되었다.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재기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뿌리 뽑아버려야만 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지배 구조와 강대철의 최측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전까지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방어와 반격을 동시에 고려했던 신중한 전략 대신 오직 공격만을 위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목을 물어뜯기 직전의 암표범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대철의 잔인한 반격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강대철 회장의 광기는 그룹 전체를 질식시킬 듯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배신자 색출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내부 감사는 임직원들의 숨통을 조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복도에서는 작은 속삭임조차 사라졌다. 태양그룹은 더 이상 유기적인 기업이 아니라
폭군 한 사람의 의심과 분노로 움직이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법무팀장 최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과 원칙을 신념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태양그룹에 입사한 것도 부와 명예 때문이기도 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였다. 그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은 강대철 회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였다. 강 회장은 그를 비밀리에 호출하여 태양바이오 데이터 조작 의혹을 덮기 위해 반대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 연구원들을 협박하고 필요하다면 허위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검찰 조사를 무력화시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라는 요구였다. 최진혁의 뇌리에 몇 년 전 윤서영과 함께 일했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전략기획실장이었던 그녀는 누구보다도 원칙을 중시했다. 그녀는 불법적인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경영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지금 강대철이 벌이는 미친 짓들과 그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날 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아무도 모르게 대포폰 하나를 개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3년 전 프랑크푸르트 MA 협상 마지막 날 아침에 마셨던 커피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원칙 덕분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원칙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이것은 오직 그와 윤서연만이 아는 암호였다. 당시 그녀는 상대 측의 무리한 리베이트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고 그 강직함에 감명받은 상대 CEO가 오히려 계약을 최종 승인했던 일이 있었다. 메시지는 오 팀장을 통해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서연의 첫 반응은 극도의 경계심이었다. 이것은 강대철이 자신을 꿰어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들의 안전을 위협받은 이후 그녀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신념이 만들어낸 작은 성공의 기억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에스프레소는 너무 썼습니다. 하지만 원두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내일 정오, 남산, 도서관, 3층, 고서적 코너, 셰익스피어 전집 세 번째 칸. 그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오 팀장에게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평범한 대학원생처럼 위장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최진혁이 초조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약속된 책꽂이에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꺼내는 척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그 자리에 밀어 넣었다. 서연은 잠시 후 나타나 자연스럽게 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도 눈빛 교환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각본처럼 움직였다. 봉투 안에는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포폰 번호가 들어 있었다. 은신처로 돌아온 서연은 최진혁이 건넨 서류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강대철이 태양바이오 사태를 덮기 위해 윤상무와 박 전무에게 내린 비밀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힌 내부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증거인멸 계획, 언론 매수 리스트, 심지어 검찰 로비, 자금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강대철의 목에 겨눌 수 있는
매우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허를 찌르는 것들이었다. 최진혁은 당황하지 않고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무게감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또한 강대철이 서연과 아이를 찾기 위해 동원한 해결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통화가 끝난 뒤 서연은 마침내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물론 100%의 신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컸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의 목록을 전달했다. 강대철의 개인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2년 전 전용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었다. 최진혁은 서연의 요구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이제는 윤서연이라는 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는 법무팀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을 지키는 파수꾼에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내부 고발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며칠 뒤 최진혁으로부터 두 번째 꾸러미가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2년 전 사고 당시의 전용기, 운항 기록과 정비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서연과 오 팀장은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직전 공식적인 정비 목록에는 없었던 비인가 부품 교체가 있었고 그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강대철의 신복인 박전무였다는 사실을. 그것은 사고가 단순한 기체 결함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끼며 서류를 움켜쥐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틀렸어. 이제 그녀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 예상치 못했던 동맹의 등장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다. 이전까지 서연이 외부에서 창을 던지는 공격수였다면 이제는 성벽 안에서 문을 열어줄 조력자를 얻은 셈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이 보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강대철의 팔과 다리가 아닌 그의 심장을 직접 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진혁이라는 내부의 칼날을 얻게 된 윤서연의 복수 계획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터뜨릴 거대한 폭탄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질 장소는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태양그룹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곳은 강대철이 자신의 제국을 과시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였고 바로 그곳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은신처의 거실 벽면은 태양그룹의 지배 구조도 주주, 명부, 그리고 강대철의 공범들의 인물 관계도로 뒤덮였다. 그것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의 작전 상황실과도 같았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벽 앞에 서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번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거대한 도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맹이 필요했다. 최진혁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서연은 최진혁을 통해 강대철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소액주주 연대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 그들은 반신반의했다. 죽은 줄 알았던 총수의 며느리가 나타나 그룹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설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최진혁을 통해 태양바이오 사태의 진실이 담긴 내부 자료 일부를 넘겼다. 자신들의 투자금이 어떻게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그 배후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 소액주주들은 경악했고, 이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노는 서연이 계획한 전쟁의 가장 강력한 화력이 되어줄 것이었다. 다음 목표는 언론이었다. 이정훈 기자의 독립 언론사만으로는 부족했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서연은 태양그룹의 광고비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는 몇몇 언론사의 중견급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증거 대신 진실의 냄새를 맡게 해주었다. 태양그룹 주주총회, 단순한 경영보고회가 아닐 것.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로가 준비되고 있다. 호기심은 기자의 가장 큰 무기이자 약점이었다. 서연이 던진 미끼를 문 기자들은 비밀리에 자체적인 취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취재 과정을 역으로 이용했다. 최진혁을 통해 그들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파고드는지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원하는 정보의 조각들을 흘려주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정보의 흐름 자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작전의 핵심은 주주총회 당일의 이벤트였다. 서연은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할 자격을 얻었다. 그녀가 장례식장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주의 자격으로 강대철의 면전에 서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선사할 첫 번째 폭탄이었다. 두 번째 폭탄은 최진혁이 맡았다. 그는 법무팀장으로서 주주총회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총회 당일 긴급 안건 상정의 형태로 그룹 총수 일가의 윤리 경영 실태에 관한 특별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강대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다. 한번 공식적인 감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해도 조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폭탄은 영상이었다. 서연은 지난 몇 주간 최진혁과 이정훈 기자의 도움을 받아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폭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태양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 증거, 태양바이오 데이터 조작의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전 전용기 사고가 강대철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민호가 죽기 직전 남긴 처절한 음성 메시지가 장식할 터였다.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지만 서연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강대철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 역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을 다독이거나 짓밟으며 내부 단속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연과 강대철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은 주주총회라는 결전의 날을 향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오 팀장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서연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실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들 하준이 새근새근 잠든 방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알아요, 팀장님.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 낡은 배는 이미 벼랑 끝을 향해 출발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절벽 너머로 날아오르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짧았던 평화와 행복을 앗아간 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연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의 복수심이었고 아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이었으며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정의 그 자체였다. 주주총회 뒤일 모든 준비는 끝났다. 소액 주주들은 의결권 위임장을 보내왔고 언론사들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처럼 총회 당일 터질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했고 폭로 영상은 여러 개의 복사본으로 나뉘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오 팀장과 함께 전체 계획을 점검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하준의 곁에 누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준아, 내일은 엄마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야.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나쁜 할아버지에게 벌을 주는 날. 그리고 우리 하준이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첫날이란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의 체온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내일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날 것이다.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태양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주주, 기관 투자자,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자단까지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강대철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룹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의혹으로 분위기는 다소 뒤숭숭했지만 강대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만만했다. 그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난해의 성과와 그룹의 비전을 역설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태양그룹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이 모든 시련을 딛고 태양그룹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은 노련했고 주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제국의 막강한 왕이었다.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장내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지각한 누군가이거나 행사를 돕는 직원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에 장내는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서연이었다. 상복을 입었던 장례식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순백의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부정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정의의 여신처럼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소액주주 연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오기 시작했다. 강대철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저주스러운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대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경호원들 뭐하나,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의 불호령의 경호원들이 급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함께 온 변호사가 그들 앞으로 나서며 의결권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분은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정식 대리인입니다. 주주 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단상 아래에 있던 법무팀장 최진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윤서연 씨는 본 총회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강대철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가장 믿었던 부하의 칼이 자신의 등을 찌른 순간이었다. 길이 열리자 서연은 마침내 단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강대철과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마주섰다. 그녀는 그를 잠시 올려다본 뒤 바닥에 설치된 예비 마이크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구 강민호 상무의 아내이자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강하준 군의 법정 대리인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만으로도 장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주주로서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인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태양그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주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강대철이 뒤늦게 이성을 되찾고 소리쳤다. 음향실, 저 마이크 당장 꺼버려. 하지만 그의 명령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서연은 품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강대철의 뒤편에서 그의 업적을 홍보하던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태양그룹의 비밀 비자금 장부로 시작되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다음으로는 태양바이오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 전문가가 등장하여 데이터 조작이 명백하며 약의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증언했다. 강대철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최진혁이 몰래 녹음한 강대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덮어. 필요하다면 연구원들 몇 놈 감옥에 보내버려. 자신의 범죄 모의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강대철은 휘청거리며 연단을 붙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2년 전 추락한 전용기의 정비 기록서였다. 사고 직전 박 전무의 지시로 비인가 부품이 교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전문가가 그것이 고의적인 비행기 추락을 유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조작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되며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비행기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서연이와 우리 아기는. 구 강민호 상무의 절규와도 같은 마지막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극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진실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침묵은 곧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다. 주주들의 분노 섞인 고함, 기자들의 고성, 미친 듯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뒤섞여 연회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대철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의 아들을 죽인 죄악의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거대한 소음 속에 파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서연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오직 한 사람, 강대철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강대철 회장의 광기 어린 울부짖음이 혼돈에 휩싸인 연회장을 채 가르기도 전에 모든 출입문이 굳게 닫혔다. 굵은 체격의 사내들이 나타나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의 모든 흐름을 차단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조명이 꺼지고 차가운 비상등이 켜지면서 연회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취조실과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확성기를 통해 나온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연회장 안으로 쇄도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한 무리는 무대 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대철 회장에게로, 나머지 팀들은 객석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의 핵심 공범들에게로 향했다. 윤상무와 박천무는 혼란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려다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윤서연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동시에 이정훈 기자와 최진혁을 통해 검찰에 미리 증거자료 일부를 넘겼다. 부패한 검찰 상층부를 건너뛰고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는 특수부의 젊은 검사를 직접 선택했다. 검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비밀리에 수사팀을 꾸려 주주총회 현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내 들자 조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윤상무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전무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의 발악은 건장한 수사관 2명에게 제압당하며 비참하게 끝이 났다. 기자들은 이 굴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백 장의 사진으로 기록했다. 단상 위 강대철 회장 앞에 다가선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뇌물공여, 그의 평생에 걸쳐 저지른 죄악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강대철은 영장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이 모든 파국의 설계자인 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던 강대철은 서연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지독한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다. 강대철은 갈라진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그녀에게 물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혹은 동정심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것 같은 고요함, 그리고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 볼 뿐이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그녀의 침묵과 흔들림 없는 시선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강대철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그의 고개가 죽은 며느리의 시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시대가 그가 피로 쌓아 올린 태양의 제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사라지자 연회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진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자신 역시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어쩌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양심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태양그룹 주주총회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재벌 총수, 아들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태양그룹 붕괴하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태양그룹과 강대철, 그리고 윤서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다음 날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화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사실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서연은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밤새 계속된 소동이 끝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마치 정의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길고 길었던 2년간의 복수극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녀의 마음 속에 승리의 환희는 없었다. 대신 깊은 피로감과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오 팀장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이제 안전을 위해 숨어야 했던 어두운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 하준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집이었다. 정의의 새벽은 밝았고 그녀는 이제 그 빛 속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대철 회장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강대철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윤서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결국 대법원은 강대철에게 아들 강민호를 살해한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박전무와 윤상무 등 핵심 공범들에게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태양그룹의 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총수를 잃은 거대 기업은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주가는 바닥을 기었고 채권단은 압박해왔으며 유능한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은 다시 한번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강하준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은 그녀가 무너진 제국의 새로운 여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몇 달 뒤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대철의 흔적이 지워진 회의실은 낯설고도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의장석에 앉은 사람은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강대철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태양그룹의 주인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역할은 아들 하준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까지 이 기업을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것은 낡은 제왕적 경영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방안이었다. 그녀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호사로 복귀한 최진혁에게 정권을 위임하여 그룹 쇄신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우선 강대철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부실 계열사들을 모두 매각하거나 청산했다.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금은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과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강대철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던 막대한 자산들을 모두 환수하여 구 강민호 상무의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고 기업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구조 활동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피 묻은 돈을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가장 큰 변화는 그룹의 이름이었다. 어둠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태양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정진, 올바르게 나아간다. 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채택했다.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된 새로운 CEO는 업계에서 가장 강직하고 유능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윤서연은 그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오직 아들의 권리를 지키는 대주주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권력을 잡는 대신 권력을 분산시키고 감시하는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 윤서연은 더 이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 차림으로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들 하준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덧 3살이 된 하준은 아빠를 쏙 빼닮은 얼굴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놓인 태블릿 PC에서는 정진그룹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치고 국내에서 가장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진혁은 그룹의 준법 감시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조직의 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복수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고 아들을 지켜냈으며 거대한 악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냈다. 하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허물어지자 아이가 울상을 지었다. 서연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하준아. 무너져도 괜찮아. 다시 더 멋지게 만들면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다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 작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성이었다. 그녀가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 새로운 유산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모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로 만들어진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삶은 그 어떤 제국의 유산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